찾아오는 코너 뉴스쇼의 증권시장 뉴스닥입니다. 애널리스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도 휴가 갔고요. 네. 김앵커도 휴가 갔고 네. 서러움은 왜 우리들의 몫일까요? 허 소장님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뭐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늘 휴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역구를 또 관리해야 되는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시게 됩니까? 원래 사실 지역 구민들이 이제 휴가를 가시면 저도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원래 관례인데. 근데 이번에 저희 동네에 무슨 그 유치원 하나가 폐원 위기에 처해가지고 저는 이 휴식 기간 동안에 그 262명 학생들, 원생들 지키기 위해 가지고 헌법 수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대선 때도 보셨지만 유치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네,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예. 잘 하십시오. 예. 자,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부터 가죠. 허 소장님은 상한가로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예, 이번에 그 통상교수본부장으로 임명된 김현종. 네, 전에 통상교수본부장을 했죠. 예. 이분에 대한 뭐 오해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최적의 인사를 하지 않았나 해서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 수뇌부를 뽑았습니다. 국민의당 수뇌부가 상한가. 예. 예. 값어치가 뛰었다. 예. 자, 그러면 허성무 소장께 먼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상한가를 뽑은 이유부터 들어보죠. 예, 그 대통령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아마 현장에서 그 굉장한 통상 압력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수가 필요하다.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방어다. 네, 결국 공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협상가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FTA를 처음 체결할 때의 주역, 그 김현종 씨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개정 협상도 한번 주도해봐라 하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밖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분이에요. 네. 자기 아버지가 원래 노르웨이 대사 출신인데 자기는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군 복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의무 복무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애국심이 강한 분이고 실제 당시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그 상무부 대표들이 뭐 끊임없이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배수진 치고 그 FTA 결렬까지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강하게 나감으로써 미국 대표들이 수정안을 내서 우리 쪽에 아주 유리한 그런 결과도 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 미국에 있으면서 그 협상을 하러오는 상무부의 그 대표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략에 아주 능하고 그러면서도 디테일에도 매우 강한 그런 세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 FTA를 그렇지. 하면 크게 이제 위기가 올 거라는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대했던 분들의 걱정은 또 그때로서는 당연한 거였죠. 저는 뭐 기자로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포커페이스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래도 뭐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뭐 이런 제스처가 전혀 없고 뭐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나는 내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는 그때 맨 처음에 이제 협상이 체결이 됐을 때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협상 아니냐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효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 측에서 재협상 요구를 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서 발효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죠? 의회 의결되고 발효됐던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현종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주 애국적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전투를 해줄 장수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이 상한가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FTA 소고기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진보 측에서 지목해가지고 매국노로 찍었던 사람들이 김현종, 김종훈 그리고 뭐 정운천 장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사적 발표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총선 앞두고 이제 민주당 쪽에 참여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이번 정부의 통상교섭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것이 뭐 당연히 이분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아까 표현하셨던 애국심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맞다고 보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그때 이분 매국노라 했던 분들이랑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랑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FTA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국 네. 측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제 개정하려고 할 때 방어해야 되는데 그 방패 역할로는 김현정 본부장이 아마 문재인 정부 내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네. 뭐 어찌 됐건 당장은 트럼프 정부에서 밀고 들어오고 이걸 갖다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구관이 뭐 명관이라는 거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잘 할까요? 네, 뭐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으면서 다시 더 양보된 방법으로 이렇게 체결되는 과정도 이분이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재협상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주 잘 전투를 치러줄 우리의 장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의 뭐 문제 제기는 뭐 부분적으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의식해서 더 잘 싸워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이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이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보통 선거 전에 있던 어떤 좌회전 공약들이 나중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형태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봐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임시 배치하신 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진언한 분이 이제 송영무 장관이 언론에다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드가 있으면은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언드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금까지 민주진보 진영에서 하던 얘기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다. 미국 비위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 완전 배치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겪으셨던 결국 좌회전 깜빡이 후에 우회전 논란을 다시 겪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고민한 지점이 많을 겁니다. 네. 정치와 외교라는 게 사실 상당히 유연하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전략 전술을 써야 되는 것 분야인데 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야 옛날하고 달라 왜 말이 바뀌었어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그러니까 있죠. 저는 둘 다 선택을 잘했다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도 좀 잘했다 봐요. 그런데 오히려 지지층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입장 따라서 그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죠. 그 이유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선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 임무인데. 근데 김현정 본부장은 WTO 지금 상속이고 위원 아닙니까?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사실 우리도 여기에 많은 건들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만큼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위원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오히려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 자리고 오히려 우리의 통상교수 본부장이 되면은 그런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은 제가 볼 때 그냥 걱정을 위한 걱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진짜 국익하고 진짜 그냥 세계 기구를 위한 봉사랑 이렇게 엇갈린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와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건 논란거리가 야당이 제기한다 해도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건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전력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얘기하고 자 이준석 위원장이 꼽은 상한가 국민의당 수뇌부 그렇죠.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된 얘기인가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청취자분들이 의아해하시겠지만은 이게 국민의당이 추락을 해도 진짜 엄청 추락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제 정의당 뒤에 있는 꼴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번 수사 결과가 그런데 사실상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위 지목되었던 아까 인터뷰하셨지만 이용주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또 안철수 대표, 박지원 대표 등에 대한 어떤 윗선 개입론 자체는 이제 검찰에서 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추락한 것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없어지고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간다는 상승세의 의미군요. 상한가라고 그렇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당 수뇌부들이 연루되지 않았다와 국민의당이 면죄부를 받고 이제는 모든 의혹과 의심에서 벗어났다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당 수뇌부의 인사들은 여기에서 뭐 법적인 책임 벗었지만은 결국 정치적 책임은 어느 정도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이 수권 정당이라 내세웠던 정당이 사실 정당이 굉장히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 뭐 어제 나온 말로는 이제 앞으로 검증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뭐 선거가 당면한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국민한테 보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 자체가 그래도 침체기 있는 건 맞는데 전당대회가 8월 2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말의 반전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들 얘기 나오는 게 누가 출마할 것이냐.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는 대주주 역할만 하고 있었는데 과연 진짜 이제 대표이사 사장까지 맡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맡으실 거라 봅니다. 맡으셔야 된다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아마 당이 해체 위기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대주주와 오너 책임 경영이 필요하거든요. 오너 책임 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 소장님. 그게 바로 이제 권력 의지죠. 예.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권력 의지 분명하죠. 지난번 대선에 지자마자 나는 다시 도전하겠다 해서 전국 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주춤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는 지금 종결이 된 거 아닙니까? 뭐 깔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종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행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뭐 비판도 많겠지만 가시밭길을 뚫고 가야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당권과 대권을 다시 또 두 개를 다 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권을 반드시 그렇죠? 쥐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주 선두주자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질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당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국민의당은 뭐 저희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오너 책임 경영이 필요한 이제 발전기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을 자처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딴 사람 나올 수 있으면 나와봐라고 해봤자 또 나올 사람이 마땅치는 않네요. 뭐 그 얼굴이 하다못해 자유한국당도 지금 대표를 지금 못 뽑아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자숙길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본인이 직접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홍준표 대표가 있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 2, 3년 전으로 돌아가면 문재인 그 대통령도 그때 당권 도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가야 된다, 도전하서는 안 된다, 이 찬반이 분분했지만 결국 도전하는 쪽으로 간 거는 뭔가 하면 아무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해치지 않으면 대권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당권 도전의 길은 필수 코스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는 하한가를 가보죠. 허성무 소장께서는 누굴 고르셨어요? 저는 그 조윤선, 박성엽 부부를 골랐는데요. 예. 아마 청취자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뭐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를 받고 위증죄만 유죄를 받아서 엄청 지금 이렇게 고무돼 있는 분들을 왜 하한가로 했느냐. 저는 뭐 이들 부부가 어쨌든 그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 엘리트들의 치식이 이 국정농단 상황에서 국가를 좀 더 개선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자신들이 법을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법꾸라지 내지는 뭐 법 기름장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데만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설사 지금 판결에서는 매우 자기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뭐 재판부에 감사한다.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줘서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엘리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들 이익만 지킨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심지어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에서 그때 뭐 청문회 과정 이런 데 보면은 남편으로부터의 지시를 카톡으로 받아서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남편의 아바타가 아닌가 하는 이런 국민의 그 따가운 시선이 있거든요. 예. 일국의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아픔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항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정한 항소냐? 이번 판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왜 항소를 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항소가 아닌가? 이런 걸 봤을 때 최고의 엘리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씁쓸한 모습 때문에 제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하한가 누구 고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가로 보는 게 특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조윤선, 박성엽 부부가 저쪽으로 올라갔으면 하긴 이쪽에서는 특검이 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일 이슈죠.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이 뭐 지난 조사 과정에서 뭐 열심히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첫 판결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핵심 어쨌든 국민들이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조윤선 장관의 혐의 입증에 있어가지고 이거 사실 특검이 공소유지하면서 재판 치른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재판에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네. 국민을 대리해서 특검이 이제 형사 소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검이 특검 활동을 종료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정유라 구속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재용 그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그렇고 뭐 조사 다 잘해놨으니까 우리가 내기만 하면 이제 구속이 될 거다. 영장 발부될 거다 했는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도 한두 번 안 되고 뭐 정유라 씨도 구속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좀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많이 진행됐던 것들 물론 제약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좀 특검의 성과가 좀 미흡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안타깝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감이 이제 또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블랙리스트 파문은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초전이거든요. 이제 본선으로 가게 되면은 뇌물죄에 관련해서 과연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제 국민들이 갸우뚱하는 게 생기고, 이 갸우뚱하는 게 생기면 생길수록 반대로 이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됩니다. 우리 예전에 잘 봤지만은 탄핵 마지막 가가지고는 탄핵이 될까 말까로 국론이 분열되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도 꽤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국론 분열이 심화됐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대한 판결이 한 2달 정도 앞에 남은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런 특검의 증거 불충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되면은 또다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회 혼란은 그런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특검이 한가라는 차원뿐만 아니고 법원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 법원의 판결은 다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도 요즘 수준이 많이 높아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더 수준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가, 상식으로 보면은 정무수석으로 갔는데 비서관들이 업무 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매주 보고를 하게 되고 수시로 하게 되는데 과연 업무 보고를 안 했느냐. 나는 관심이 없어서 받을 필요가 없었다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관심이 없어도 밑에서는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게 공직사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서관이 그 보고한 적이 있다고 했다가 특검에서는 법원에서는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장관으로 가면은요, 처음 취임하면은 모든 국실에서 현안과 보고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매주 또 간부에서 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가 전혀 없었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입증 부분은 특검의 뭐 책임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공직사회나 조직사회에서 뭐 일반 사기업이라도 근무해본 분이라면은 이런 식의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 하다못해 실국장이랑 그 김기춘 실장이랑 모든 다른 개선에 있는 사람들은 처벌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선 장관 처벌 못했다는 거는 증거 입증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상식의 범위 내에서 법관들도 판단할 텐데 거기서 최소한의 이제 입증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판결을 못한 건데. 그건 결과적인 분석이고요. 네. 결국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조현선한테 불리한 증거들은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고 유리한 증거들만 채택해 줬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법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서. 그래서 떠오르는 게 둘 다 김앤장 출신이었고 김앤장 소속이었고 역시 부부가 김앤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김앤장이 승리한 거 아니냐. 그렇죠. 시중에서는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결국은 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유죄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특혜를 주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검찰 출신이 가가지고 재판받을 때 아니면 판사 출신이가 재판받을 때 이런 건데 예. 말 그대로 이 부분은 그런 경력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김앤장 소속이라는 것이 과연 형사재판에서 유리함을 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죠. 네. 자, 특검하고 조윤선 전 장관 부부가 상고심에서 또 붙는다면 뭐 붙게 될 것 같습니다만 자,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뭔가 보완해서 제대로 갈까요? 특검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예. 예. 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뭐 특검이 이제 더 이상 수사 활동을 진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가능한 증거를 다 댔을 텐데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는 2심도 지금보다 뭐 다른 판단이 나올지는 좀 약간 미지수고요. 오히려 이제 위증 부분을 놓고도 이제 조현선 장관이 또 상고한 이유는 위증도 자신은 무죄를 받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놓고 법리가 또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만약 거기도 못 지켜낸다 그러면은 그건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뉴스의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상한가 보드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민의당이 올라왔고 하한가 보드에는 조윤선 박성엽 부부가 올라왔고 특검이 올라왔습니다. 아, 참 이제 이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시작인데 예, 전초전인데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인데 뉴스거리가 많아서 좋긴 합니다만은 뉴스닥에 쓸 것도 많고 예. 참 그래도 빨리 이 혼란들이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세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더군요. 예, 그래. 글쎄요. 이제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는 그때 맨 처음에 이제 협상이 체결이 됐을 때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협상 아니냐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효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 측에서 재협상 요구를 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서 발효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죠? 의회 의결되고 발효됐던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현종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주 애국적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전투를 해줄 장수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이 상한가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약간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FTA 소고기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진보 측에서 지목해가지고 매국노로 찍었던 사람들이 김현종, 김종훈 그리고 뭐 정운천 장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사적 발표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지난 총선 앞두고 이제 민주당 쪽에 참여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이번 정부의 통상교섭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것이 뭐 당연히 이분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아까 표현하셨던 애국심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맞다고 보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나오는 코너 뉴스쇼의 증권시장 뉴스닥입니다. 애널리스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의 허성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도 휴가 갔고요. 네. 김앵커도 휴가 갔고 네. 서러움은 왜 우리들의 몫일까요? 허 소장님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뭐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늘 휴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지역구를 또 관리해야 되는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시게 됩니까? 원래 사실 지역 구민들이 이제 휴가를 가시면 저도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원래 관례인데. 근데 이번에 저희 동네에 무슨 그 유치원 하나가 폐원 위기에 처해가지고 저는 휴식 기간 동안에 그 262명 학생들, 원생들 지키기 위해 가지고 헌법 수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때도 보셨지만 유치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네,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이런 거. 예. 예. 잘 하십시오. 예. 자,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부터 가죠. 허 소장님은 상한가로 누구를 고르셨습니까? 예, 이번에 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김현종. 네,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을 그때 이분 매국노로 했던 분들이랑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층이랑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FTA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국 네. 측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이제 개정하려고 할 때 방어해야 되는데 그 방패 역할로는 김현종 본부장이 아마 문재인 정부 내 최고의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는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네. 뭐 어찌 됐건 당장은 트럼프 정부에서 밀고 들어오고 이걸 갖다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구관이 뭐 명관이라는 거 입증해낼 수 있을까요? 잘 할까요? 정말? 네, 뭐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으면서 다시 더 양보된 방법으로 이렇게 체결되는 과정도 이분이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재협상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주 잘 전투를 치러줄 우리의 장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의 뭐 문제 제기는 뭐 부분적으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더 그 부분을 의식해서 더 잘 싸워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이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죠. 예. 이분에 대한 뭐 오해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최적의 인사를 하지 않았나 해서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 수뇌부를 뽑았습니다. 오, 국민의당 수뇌부가 상한가. 예. 예, 값어치가 뛰었다. 예. 자, 그러면 허성무 소장께 먼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상한가를 뽑은 이유부터 들어보죠. 예, 그 대통령이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가서 아마 현장에서 그 굉장한 통상 압력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장수가 필요하다.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는 공격이 방어다. 네, 결국 공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협상가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FTA를 처음 체결할 때의 주역, 그 김현종 씨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개정 협상도 한번 주도해봐라 하는 그런 기회를 줬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밖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분이에요. 네. 자기 아버지가 원래 노르웨이 대사 출신인데 자기는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 군 복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의무 복무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뭐 애국심이 강한 분이고 실제 당시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그 상무부 대표들이 뭐 끊임없이 힘들게 했는데 마지막 배수진 치고
그 FTA 결렬까지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강하게 나감으로써 미국 대표들이 수정안을 내서 우리 쪽에 아주 유리한 그런 결과도 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 미국에 있으면서 그 협상을 하러오는 상무부의 그 대표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략에 아주 능하고 그러면서도 디테일에도 매우 강한 그런 세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근본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 FTA를 그렇지. 하면 크게 이제 위기가 올 거라는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반대했던 분들의 걱정은 또 그때로서는 당연한 거였죠. 저는 뭐 기자로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상당한 포커페이스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래도 뭐 이렇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적인 뭐 이런 제스처가 전혀 없고 뭐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나는 내